그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또 까먹으셨어요? 치매를 앓고 있다고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 김은순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고 그게 병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날부터 이상하게 제 인생이, 아니, 제 존재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말끝마다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벌써 세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실수했나? 싶어 조용히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말귀를 아예 못 알아듣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말도 좀 느리시고요. 치매 오면 감정도 자주 바뀐다던데 맞죠?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화내봤자 치매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만 들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는 아니, 그 며느리는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사라질 사람처럼 대하더군요. 식탁에 앉으면 제 앞엔 반찬도 변변찮고 햇반도 데우지 않고 툭 내밀고는 요즘 입맛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어느 날은 친구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이랬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요양원만 보내면 다 끝나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그 말이 내 앞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아셨겠지요. 아닙니다. 저는 다 들었습니다. 손주한테 할머니 말은 그냥 듣는 척만 해라고 말하는 것도 아들에게는 엄마 걱정 마. 내가 끝까지 모실게 해놓고 제게는 이 집도 곧 제 이름으로 바꾸면 되죠라며 서류 찾는 것도 모두 다 들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질 뿐이지 그 말이 내 가슴에 어떻게 박혔는지는 평생 지워지지 않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있는 건 이름이지 상처가 아니야. 기억은 흐려도 사람 대접은 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치매 걸린 어른이라 무시했다면 나는 치매를 가졌지만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치매라는 이름 아래 묻혀가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참았고 얼마나 기억했고 그리고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 아이는 몰랐겠지요. 치매 걸린 어머니가 얼마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 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가끔 물건 둔 곳을 잊는다든지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건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둘 바뀌더군요. 아들이랑 딸은 모처럼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면 안 된다. 요양보호사를 붙이자. 누군가 상주해야 한다. 서로 바빠 도울 수는 없지만 걱정하는 척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와중에 느닷없이 며느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모실게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딸도 아들도 감탄하더군요. 와, 새언니 진짜 대단하다. 역시 우리 가족밖에 없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단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저와 거리를 두던 사람이 갑자기 모시겠다며 나선다는 게 말이지요. 하지만 그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같이 지내게 됐으니
며느리 말 맞다나 가족이니까요. 짐을 정리하고 아들 집인 대구로 가던 날 차창 밖 풍경보다 더 낯설었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집에 도착한 첫날, 며느리는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나도 편하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정한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 입에서 요즘 말기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동안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믿음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면 그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또 까먹으셨어요? 이 말이 입에 붙은 듯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제 얘기를 할 땐 치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그럴수록 며느리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제 자리는 늘 끝쪽이었고 반찬도 없을 때가 많았어요. 찬물과 찬밥과 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입맛도 모르시잖아요. 요즘은 다이어트에 좋아서 찬밥 먹어요.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이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제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기억이 흐릿해졌을 뿐 존엄까지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용히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모시려던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은 날 움직이는 송장 정도로 여긴 거였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제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질수록 더 뚜렷하게 새기기로요. 누가 나를 사람 취급했는지, 누가 나를 도구 취급했는지, 그리고 그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이제 말씀하셔도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속을 이렇게 서늘하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온 참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치매라 그런가 봐요. 깜빡깜빡 하시네. 그 순간 저는 이제 나를 이렇게 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이 느려졌습니다.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 빠져나오지 않는 순간도 생겼고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또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비웃음을 살 일인지 이제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끼어들어 어머님, 그 얘기 벌써 세 번째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어머님,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주에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가 하는 얘기는 다 옛날 얘기니까 듣는 척만 해. 한 번은 오랜만에 반찬을 하다가 소금을 깜빡 잊고 안 넣었는데 며느리는 제 앞에서 제 손에서 냄비를 낚아채 갔습니다. 어머님, 이런 것도 못하시면 곤란하죠. 그날 저녁 제 밥상엔 아무 말 없이 국물 한 그릇과 김치 2조각이 놓였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제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님 입맛 없으시다면서요? 간단하게 드셔야죠.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밥을 먹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이 퇴근하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을 정갈히 차려놓고 어머님 요즘 너무 잘 드셔서 제가 뿌듯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집 분위기도 푸근해졌어요.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저는 그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TV를 봤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치매라고 마음까지 둔해진 줄 알았니? 다 보인다. 다 들린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땐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저를 대놓고 이용했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해 놓고는 저를 가리키며 우리 시어머니, 이제는 대화가 잘 안 돼요. 가끔 엉뚱한 말도 하시고요. 그래도 귀여우시죠? 귀엽다니요. 내가 인형입니까?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겠지요. 그러면서도 요양원 이야기는 부쩍 자주 꺼냈습니다. 이제 슬슬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어머님도 요양원 가면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말을 일부러 제가 듣는 데서 흘리듯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을 땐 전 어머님 없이 못 살아요. 하루도 허전해서 안 돼요. 천사의 얼굴이었지요. 사람 하나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그녀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손길에서, 웃음에서 사람을 도구로 보는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지 감정을 잃는 병은 아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끊겼던 순간도, 내 밥이 변변찮았던 날도, 내 손주가 눈을 피하던 이유도,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차분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 잊는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너는 모를 거야. 언젠가 이 모든 걸 돌려줄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날은 분명히 올 테니까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요즘 입맛 없으시죠? 그래서 반찬이 적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밥상은 점점 허전해졌습니다. 말라붙은 김 몇 장. 밥은요?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덜 돌려서 속은 차갑고 겉만 따끈한 걸 내미는 날도 있었죠. 그날은 유독 배가 고팠습니다.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말했죠. 밥이 좀 차네. 그랬더니 며느리는 아차하는 표정은커녕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드실 수만 있으면 된 거죠. 요즘엔 이렇게 먹어. 그 순간 제 입에서 밥알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무는 게 속상해도 덜 무시당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요? 식탁 맞은편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엄마 입맛 없으신가 보다. 뭐 좀 따로 해드려야 되는 거 아냐? 라고 말했지만 그 뒤를 잇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입을 닫더군요.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구에게도 챙겨야 할 존재가 아니구나. 며느리는 저를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문간에서 전화를 하며 이러더군요. 요즘 진짜 어머님 때문에 정신없어요. 집안이 뒤숭숭해요. 밥도 따로 챙겨드려야 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요. 그 말 다 들었습니다. 방에서 창문 열고 바람 좀 쐬고 있다 들려온 그 한마디. 저는 그날 밤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한술 두술 밥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깍두기를 잘게 썰어 놓았더니 손주가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걸 보고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며느리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우리 애기 입맛엔 이게 맞나 보네. 그랬더니 며느리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더니 이럽디다. 그게 어머님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애가 배고팠던 거겠죠. 그 말 듣고 저는 한동안 손끝에 힘이 안 들어가더군요. 내가 만든 반찬은 무조건 무의미하다. 내 존재는 애 하나 밥 한 끼에도 아무 영향을 못 준다.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말투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밥 시간이 싫어졌습니다. 차라리 방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배가 고파도 식사 시간엔 나가지 않았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그걸 또 빌미 삼더군요. 어머님, 요즘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아예 요양원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어머님 건강을 위한 거기도 하니까요. 무슨 상담이요?
요양원 상담이요? 그 말이 제 귀엔 이랬습니다. 당신 밥맛도 모르고 할 일도 없으니 이제 집에서 나가라는 거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들고 욕실로 갔습니다. 물이 펑펑 쏟아지는 샤워기 아래 서서 혼자 속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들킬까봐 물소리에 묻히게.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어머님, 저 믿으셔야죠. 등 뒤에선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그런 말을 눈빛으로 내뿜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받는 밥 한 그릇, 그 안에 담긴 온도까지 기억해 두자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차가운 밥맛을 꼭 돌려주자고. 기억이 흐려져도 그 멸시의 맛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집에 웬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며느리가 친구 2명을 데리고 와 있더군요. 입구에서부터 깔깔 웃으며 자랑하듯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다소 긴장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왔으니 나도 나가 인사해야지. 발걸음을 떼려던 찰나 며느리의 입에서 터진 말이 날카롭게 귀를 찔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요? 요양원 갈 준비는 벌써 끝났어요. 그 말에 친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센스 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그들은 농담이랍시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웃음소리 안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살짝 쥐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작게 덜그럭 떨어지며 바닥에 울렸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또 다른 말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근데요, 진짜 요즘은 치매 있는 어른이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반복에 고집까지. 진짜 감정 소모 장난 아니에요. 친구 하나가 눈치를 보며 말했죠. 근데 어머님 지금 안에 계신 거 아니야? 며느리는 한술 더 뜹니다. 계시긴 한데요. 어차피 다 잊으시고요. 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말에 친구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듯한 얼굴로 그 모든 말을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겐 나는 이미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뿐이면 다행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손주가 제 방에 들어와 이러더군요. 할머니, 어제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머니 말은 그냥 듣는 척만 하래요. 진짜 안 들어도 된대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 말투에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어른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 속에서 며느리의 무시가 그대로 전해져 나왔던 겁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벽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얼굴, 그 친구들의 웃음소리, 손주의 말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몰랐던 제 얼굴이 있더군요. 피곤에 지친 눈, 말라붙은 입가,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딘 사람만이 갖는 고요한 분노. 그 눈빛은 분명 저를 다시 깨우고 있었습니다. 잊는다는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잊는다고 해서 모욕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지.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농담에 웃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사람 대접을 다시 받기 위한 저만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 복수의 서사를요. 아들은 항상 출근 전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내셔야 해요. 와이프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는 며느리 쪽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하죠. 자기, 엄마 잘 부탁해. 그럴 때면 며느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보. 어머님은 제가 끝까지 챙길게요. 제 엄마 같잖아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저를 향해 한마디 더 남기곤 했죠. 엄마, 우리 와이프 진짜 효부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또 하나의 선을 그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들 발자국 소리가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는 그 순간 세상은 돌변합니다. 아, 이제 한숨 좀 쉬겠네. 며느리는 제 방문을 쓱 닫으며 낮게 한숨을 쉬곤 뒷짐을 지고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툭 내뱉습니다. 진짜 요양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듯 중얼거리지만 그 목소리는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아예 노골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말도 안 하시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까지 제가 모셔야 하나 싶어요. 제 귀에 대고 말하듯 해놓고 눈을 마주치면 순한 얼굴로 바뀌는 그 이중적인 표정. 오늘 점심은 유기농 샐러드 해드릴게요. 정작 그 샐러드는 제가 씹지도 못하는 질긴 채소뿐이었고 따뜻한 국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뭘 잘못 씹잖아요. 간도 약하게 했어요. 그러니 대충 먹고 마세요라는 비아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달라졌다는 건 하루 이틀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녀는 제가 치매라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착각했는지 제 앞에서도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아직은 멀쩡해 보여도 아침마다 똑같은 말 반복하셔. 이젠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판단할 시기가 온 것 같아. 요양원 상담도 알아봐야지 뭐. 그걸 듣고 저는 베개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말문이 막혀서, 숨이 막혀서 어떤 날은 저녁을 건너뛰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입맛 없으시다 하셨잖아요. 저희만 먹을게요. 정작 그런 말은 제가 한 적 없었는데 그날 저녁 냄새를 맡으며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가족 식사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해졌습니다. 어머님, 아까 드신 죽 괜찮으셨어요? 오늘 산책은 짧게 다녀오셨어요. 제가 모시고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며 아들의 눈을 끌었고 아들은 그 모습에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와이프 없었으면 엄마 어떻게 하실 뻔했어? 그 말에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아들의 팔짱을 살짝 껴봤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미소와 손짓. 하지만 아들은 속절없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건 단 하나. 내가 잊은 것 같아도 잊지 않았다는 사실. 말을 하지 않는 건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돌아올 대답이 뻔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머리맡에 놓인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낡은 수첩. 그곳에 날짜와 며느리의 말들, 행동들, 그리고 그날 아들 앞에서 했던 연극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다가온 독사. 하지만 나는 모든 독의 무늬를 기억하고 있다. 이젠 그 준비만이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복수라고 말하면 거창하겠죠. 하지만 저는 단 하나만 원했습니다.
사람 대접. 그걸 받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엔 적어도 내가 사람으로 끝났다는 증거 하나는 남기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직접 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사돈의 딸 결혼식에서 잠시 만났던 지인이 어느 날 절 불러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감 여사님,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며느님이 집 문제로 무슨 말 하셨던 거 없으세요? 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집이요? 무슨 집이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님이 제 지인 모임에 오셨었는데 그러더래요. 이제 뭐 서류만 정리되면 어머님 살던 집이랑 땅은 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은 서류상만 살아계시죠라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컵을 잡은 것도 놓쳐버렸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담요는 왜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던지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손때 묻은 집이 누군가의 입에서 서류상만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과 함께 계산기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이 숨이 막혀올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그 집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시간도 있었고 마루 한켠엔 자식들 초등학교 가방을 올려두던 그날의 기억도 있었으며 현관 앞에는 아직도 첫 손주 안고 찍은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빼고 서류상에 이름 하나 남았다는 이유로 곧 자기 소유가 될 곳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내보내려 했구나. 밥을 차려줘도 입맛 없으시죠? 청소기를 돌리면 어머님 계시니까 먼지가 많아요. 씻으려고 하면 어머님은 그냥 물수건으로도 괜찮으시죠? 모든 말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서서히 이 집의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날 밤 며느리는 저녁도 안 주고 제 방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진짜 요양원 상담 알아봐야겠어요. 어머님도 불편하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해봤자 돌아올 말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떠오르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서류상만 살아있는 사람. 이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은 것처럼 취급한 진짜 욕심의 민낯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급히 싸왔던 짐을 열어 통장을 꺼내 세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은근슬쩍 이런 말을 꺼냈던 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통장은 어디 있어요? 혹시 비밀번호는 아드님 생일로 해두셨어요? 그녀는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저를 기억 잃은 노인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 나는 검정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엔 남편이 아직 살아있던 시절의 단단한 눈빛이 있었죠. 여보, 나 이렇게 취급당할 만큼 살지는 않았지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살아있다고 했던 그 말,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녀는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로 그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이젠 제 존재를 기록할 진짜 서류를 만들 차례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에게 내과에 다녀온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외투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변호사분 연락처 좀 다시 줄래요? 지인의 목소리 너머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란 말이 들려왔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내 집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할 때 같아서요. 누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했고 누구는 제가 살아있어도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 말했지만 그날부터 저는 다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꾹 참고 기다려온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노릴 때는 말보다 손이 먼저 갑니다. 그날 며느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상냥한 목소리로 제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병원비도 그렇고 혹시라도 급한 일 생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통장 관리 저한테 맡기시면 안 되겠어요? 말만 들으면 효심 가득한 며느리 같았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시선은 제 장롱 위 구석, 제가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파란 첨보따리로 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 제 명의로 된 보험 증권 몇 장, 그리고 남편 살아 생전에 남긴 유언장 초안까지 어떤 의미에선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통장 관리라. 제가 얼버무리며 대답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님, 비밀번호는 혹시 뭐예요? 보통은 전화번호나 생일로 하신다던데 그죠? 그 말에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순간에 뼛속까지 꿰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돈을 위한 거였구나. 그녀는 어느 틈에 제 서랍까지 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아니에요? 아, 요즘은 스마트폰 뱅킹도 되시죠? 어플은 깔아두셨어요? 그 말투는 끝까지 친절했지만 손놀림은 탐욕에 찌든 날강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난 듯 연기하였더니 며느리는 소득이 없다 생각했는지 가버렸죠. 며느리는 심지어 다음 날 남편 앞에서는 태연하게 보험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보험은 누가 계약자예요? 혹시 나중에 간병인 필요하면 청구하려고. 아들은 무심하게 하며 대답했지만 글쎄, 엄마가 알아서 하셨을걸? 저는 그 순간 아들의 무심함과 며느리의 계산이 섞인 그 공간이 더 이상 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도 제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세금 문제 생기면 우리한테 피해 갈 수도 있어서요. 이 도장은 공인인감이죠? 근데 이건 도장이 너무 흐려서 하나 새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보험은 몇 개 드셨어요? 정리 좀 해볼까요? 매일매일 이런 말들 속에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 대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제 손엔 조용히 흔들리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지려고 했던 그 통장을 저는 다시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있는 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내가 평생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모아온 시간의 기록이었고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며 나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지난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장의 관리라는 이름 아래 넘겨주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치매니까 모를 줄 알았겠지. 그녀의 속셈이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질수록 제 마음속 어딘가가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에 통장을 다시 넣으며 하나를 따로 빼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로 만든 비밀 계좌였습니다. 그 계좌엔 남겨두었던 작은 시골 땅이 팔린 대금이 들어 있었죠. 그 돈을 어디에 쓸지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쓸 수 있는 곳에 쓰자.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이름으로 된 돈을 내 뜻대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계속 관리하겠다는 말을 했고 제가 대답하지 않자 슬쩍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시선을 보내든 이제는 제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장이 그녀의 손이 아닌 제 가슴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복수라는 이름 아래 존엄이라는 단어를 다시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치매가 기억을 흔들 수는 있어도 자존심까지 지우지는 못한다는 걸, 그 진실을 곧 그녀가 알게 되리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나간 줄 알았고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며 눈을 붙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웃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와 있었던 겁니다. 무심코 방문 앞까지 걸음을 옮겼다가 발소리라도 들릴까 싶어 얼른 옷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서 있는데 귀에 꽂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너네 시어머니 아직도 집에 계셔? 치매면 요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냐? 그 질문에 며느리가 한 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걱정 마. 어차피 서류만 잘 정리하면 유산은 내 몫이야. 내가 다 챙길 거야. 시어머니는 치매니까 뭐가 뭔지 모르셔. 그냥 사인만 받아놓으면 끝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옷장 안에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잠깐이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옷장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키워온 가족에게서 단절되는 침묵의 관 같았습니다. 그래, 너희 눈에 나는 그냥 치매 걸린 노인네일 뿐이겠지.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준비할 거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너희가 원하는 유산? 쉽지 않을 거다. 이 치매 걸린 노인네가 얼마나 단단한지 똑똑히 보여주마.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엔 시어머니랑 싸우는 것도 시간 낭비야. 그냥 천천히 압박하면 돼. 하루하루 서류 정리하고 어머님 헷갈릴 때 하나씩 넘기면 된다니까. 그 말에 친구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고 그 웃음소리는 제 귓속에서 망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며느리는 또 표정이 바뀌더군요. 여보, 오늘은 어머님이 종일 조용히 잘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이제 예전보다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슬슬 서류도 좀 정리하자.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아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뭐 엄마가 결정 못하시기 전에 필요한 건 정리해두는 게 좋긴 하지. 제 손은 여전히 옷장 속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눈은 더 이상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맑고 또렷해졌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결연해졌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옷장에서 나온 저는 방에 들어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등기부등본 요구받음 10월 3일. 며느리 친구에게 유산 발언 10월 3일. 통장 위치 질문 9월 27일. 요양원 이야기 9월 15일. 이 수첩은 나의 기억이었다. 나의 복수의 기록이었고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을 가장해 며느리 앞에서 일부러 실수한 척 했습니다. 얘야, 통장 비밀번호가 몇이었더라. 내가 아는 번호가 있었던가? 그녀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어머님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전부 해드릴게요.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유산을 챙기고 싶다 했지. 그럼 잘 들어라. 나는 지금부터 너한테서 다 뺏을 준비를 한다. 치매는 기억을 잃는 병이지만 사람의 존엄까지 없애는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치매라는 껍데기 속에서 가장 또렷한 기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너는 날 무시했고 나는 그걸 전부 기억한다.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치밀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똑똑하게 말입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유산 이야기를 하고 다니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라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라고 믿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나는 그냥 투명한 사람으로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집 안쪽 서랍에서 조심스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돈, 그 속엔 제 청춘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었죠.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부터 꾸준히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애들 유학 보내느라 구멍난 것도 메우고 반찬값 아껴가며 채워온 돈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는 그 길로 대구에 올라와 자리 잡고 있어 가끔 보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순덕아, 나 인감증명서 떼려는데 도와줄래? 친구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같이 가줄게. 우린 함께 동사무소에 갔고 저는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가방 안 수첩을 꺼내 다시 훑어봤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 날짜, 상황.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둔 그 노트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인감증명서를 받은 뒤 저는 대구 시내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벽에는 정중한 인상으로 미소 짓는 고객들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더군요. 뭔가 믿음이 갔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언장을 쓰시려는 거면 자필도 가능합니다. 직접 써보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그동안 마음에 쌓아왔던 말들이 펜 끝에서 하나씩 나왔습니다. 유산은 절반은 보육원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외손주 김도윤 앞으로 남긴다. 며느리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 단 한 줄. 하지만 저는 그 문장 하나에 제 인생의 응어리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수첩을 꺼내 다시 정리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말, 날짜, 행동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썼죠.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며느리는 제가 치매라서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저는 기억했습니다. 제게 냉장고 반찬도 안 주며 혼잣말처럼 이제 요양원만 보내면 된다고 말했던 날. 손주에게 할머니 말은 대충 들어도 되라고 말하던 그 웃음. 친구들 앞에서 곧 집도 내 거야라고 말하던 그 뻔뻔함까지.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은 선명하게 남는 법입니다. 며칠 뒤 저는 또다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그곳에서 등기 이전 절차와 계좌 분산 조치까지 상의했어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재산 강탈을 막기 위해서였죠. 혹시 치매 판정 받으신 건 유언장 무효가 되진 않을까요? 란 질문에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기 진단 정도에선 유언 무효 사유가 안 됩니다. 직접 판단하고 작성하셨으니 충분히 유효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제야 저는 살짝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죠.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전철 창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랜만에 마주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굵어진 주름, 그리고 단단한 눈빛.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며느리가 모르는 곳에서 저의 움직임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딱지 뒤에 가려졌던 김은순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를 지켜줄 날이 오고 있다는 걸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랫동안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도 누가 묻더군요. 기억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서류를 건네준 건 일요일 오전, 아들이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상냥하게 나서야 했을 시간인데 그날따라 거실 소파에 축 늘어져서 손톱에 네일 스티커를 붙이고 있더군요. 저는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조용히 며느리 앞에 가섰습니다. 손엔 분명히 힘이 들어갔지만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지 그러냐? 며느리는 봉투를 건네봤더니 대수롭지 않게 뜯었고 유언장이란 제목을 본 순간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러더니 세 번째 줄쯤 읽었을 무렵 눈이 커지고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유산은 양육원을 비롯하여 사회의 기부 및 외손주 김도윤에게 귀속,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일체 상속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며느리의 눈에 박히자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이걸 진짜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모셨는데요. 제가 삼시세끼 밥 해드렸고 병원도 같이 다녔고.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지난 몇 달간 꾹 참고 눈을 피했던 그 모든 시간이 단번에 되감기라도 하듯 눈빛에서 흔들림이 없었죠. 그리고 천천히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날 모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참은 거다. 순간 며느리의 입이 딱 멎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당황한 듯 말했죠. 엄마, 그건 좀 너무하신 말씀 같아요. 와이프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저는 그제야 아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말하기보다 들리라고 했던 말. 그래, 많이 힘들었겠지. 그런데 말이다, 나는 너희한테서 사람 대접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 그 말에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TV에선 리모컨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어느 예능 방송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창밖에선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은 숨조차 내쉬기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화난 듯 입술을 깨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유언장이면 나중 일인데. 지금부터 제가 모실 필요도 없겠네요? 저는 대답 대신 유언장 아래에 덧붙여둔 내용 하나를 펼쳤습니다. 제가 딸을 법정 보호자로 등록하고 사전 연명 의료 중단 의향서까지 다 작성해뒀다는 서류였습니다. 나중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야. 더는 내 손길도 내 말도 필요 없다. 그 순간 며느리는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더니 울먹이며 말했죠. 어머님, 제가 요즘 좀 예민했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애도 어리고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미안함을 받아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를 내 몸값으로 풀 생각이었니? 내 치매가 편해서 말 못하니까 내가 유산 얘길 지인한테 떠벌렸겠지.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끄러움이란 건 이럴 때 쓰는 단어겠구나 싶더군요. 한참 후 아들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근데 정말 그 유언장 그대로 실행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래, 내 재산은 내가 살아온 기록이고 나를 지키는 무기니까.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마주치기만 해도 인사를 건네지 못했습니다. 살갑던 척도 하지 않았고 반찬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끝났으니까요. 밤에 방에 들어가 혼자 앉아 있을 때 저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자필로 쓴 글씨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제 목소리가 살아있었죠. 당신은 나를 모신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참은 거다. 그 말은 이제 유언이 아니라 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김은순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다시 제 삶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 절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했는지, 누가 나를 재산으로 봤는지, 그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 묵혀둔 예금 통장 하나를 들고서요. 예전부터 손을 대지 않았던 제 이름 석자로 꽉 채운 통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시어머니로, 엄마로, 또 아내로 살면서도 차마 손대지 못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결혼할 때 보태줄까, 혹은 제가 아플 때 쓸까 싶어 아껴둔 돈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통장을 손에 쥐고 은행 창구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단단해지더군요. 더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내 돈이 흘러가선 안 된다는 걸 너무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통장 제 외손주 앞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저 없이도 찾아갈 수 없게 20살이 될 때까지 묶어주세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손주가 참 복이 많네요. 할머니, 신탁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진행해 드릴게요. 그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킨 대가야. 제 외손주는 말입니다. 제가 집에 올 때마다 현관문 열어주고 할머니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봐 줬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손잡고 유치원 가던 시절을 기억하고 중학생이 된 지금도 설날에 제게 세배하며 눈을 맞춰줬습니다. 단 한 번도 제 말이 느리다고, 제 질문이 반복된다고 눈을 흘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2~3번씩 안부 전화까지 하는 손주랍니다. 그런 인성 하나로도 제겐 그 아이가 보물 같았습니다. 반면 제 며느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제 존재를 잊고 싶어 했고 제 이름을 치매로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단순한 서류상 귀찮은 책임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사람 대접은커녕 그림자 취급을 해놓고 나중엔 제 것을 당연히 자기 것인 양 여겼습니다. 통장명의 변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바람이 꽤나 불더군요. 머리칼이 날리는데도 어쩐지 속이 시원했습니다. 마치 저 바람이 며느리의 욕심을 다 쓸어가 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외손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엔 새로 발급된 예금 증서와 함께 제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자라서 이 편지를 읽을 땐 할머니가 곁에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꼭 기억해줘. 내가 해준 인사는 할머니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고 내가 들어준 이야기들은 내 하루를 의미 있게 해줬단다. 이 돈은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에 써주면 좋겠구나. 세상에서 가장 고마웠던 손주에게 할머니가 남기는 마음이야. 도윤이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조용히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시계 소리에 깨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 비가 오던 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속이 비워진 게 아니라 단단해진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안방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외출하세요? 뭐 사러 가세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애써 설명했겠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내 사정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듯 묻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 무렵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새언니가 갑자기 연락 와서 왜 엄마가 외손주한테 돈을 몰아주냐고 묻더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그럼 이렇게 전해줘. 내가 키운 건 그 아이 하나고 나를 무시하지 않은 것도 그 아이 하나였다. 딸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멋져. 엄마는 끝까지 사람답게 사는 사람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치매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 이름은 김은순. 치매는 내 일부일 뿐,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어도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만큼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장을 외손주에게 넘기던 그날이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쥔 순간이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정말 치매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건넬 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쓴웃음이죠. 치매 진단받은 이후로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사람에서 사물이 된 것처럼요. 말기가 느리면 역시 치매야 하고 질문을 2번 하면 이젠 이것도 못 외우시네라며 혀를 찼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잊는다고 아픈 기억까지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비웃던 얼굴도 기억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요양원 자리만 잡히면 바로 모실 수 있어요. 깔깔대던 그 웃음소리. 저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웃어 넘겼지만 제 가슴 속엔 커다란 못 하나가 박혔습니다.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치매라서 조금 느릴 뿐 눈앞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빨라야만 똑똑한 게 아니고 잊지 않는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듯이 말이죠. 며느리는 늘 제게 어머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땐 벌써 까먹으셨겠네라며 마치 제가 벽인 양 툭툭 쳤습니다. 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틈을 타서 조롱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긴 거죠. 하지만 저는 그 틈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틈이 있었기에 제가 얼마나 강하게 살아야 하는지 배운 겁니다. 치매라는 병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병을 빌미로 저를 조롱한 사람들이 절 더 단단하게 만든 거죠. 한 번은 아들 앞에서 일부러 너 누구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듣자마자 짜증을 냈죠. 어머님, 또 그러세요? 근데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며느리의 태도만 살폈습니다. 제 눈앞에서 혹시 치매가 더 심해진 것은 아닐까? 희망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던 그 얼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알아요. 그 애가 나를 모시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의 재산을 관리하려고 같이 있었던 거란 걸요. 그래서 전 정리했습니다. 유산? 없습니다. 있던 건 손주에게 넘겼고요. 등기부? 정리했죠. 며느리 이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다시 있게 된다 해도 이미 서류에는 김은순이라는 이름이 살아있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치매가 무섭다고 해요. 맞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병든 사람을 틈타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걸 견디느라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바보인 척, 못 들은 척, 무표정으로 앉아있지만 가슴속에선 수백 번, 수천 번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더는 눈물도 안 납니다. 웃음도 억지로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됩니다. 치매여도 사람입니다. 치매여도 어머니입니다. 치매여도 마음이 있고 존엄이 있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남은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름도 얼굴도 때로는 이불 덮은 것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결코 잊지 않는다. 그건 병이 아니라 사람됨의 문제다. 치매였지만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똑똑하게 저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사람으로서의 대접은 흐려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름을 잊어버려도 얼굴을 헷갈려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억한다. 누가 나를 사람 취급했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는지.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껄끄러운 말투, 아들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까지 이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요. 그래서 직접 구청에 문의해서 시간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청했고 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해 인지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 진단이었기에 꾸준히 약을 먹고 전문가의 지도 아래 인지훈련을 받자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매일 약 먹는 것도 까먹었지만 요즘은 알람 맞추고 스스로 챙겨 먹습니다. 어느 날 복지센터 프로그램에서 기억의 앨범 만들기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사진을 고르고 글을 쓰고 색종이를 붙이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김은순이라는 나로서 말이죠. 한 장엔 손주랑 나란히 찍은 사진을 붙이고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기억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한다. 또 한 장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붙였습니다. 초기 치매라는 글씨를 마주보며 그 옆에 다시 손글씨로 적었습니다. 이 병은 나를 무력하게 만들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고 여전히 사람이다. 요즘은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에도 가끔 참여합니다. 지난달엔 통영으로 다녀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며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만큼도 안 될 줄 알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 지금 이 광경을 보면 뭐라고 할까?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위로 묵은 울분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끔씩은 깜빡깜빡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엔 제가 적어놓은 메모장을 펼쳐봅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태도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밑에 굵은 글씨로 또 적었습니다. 존엄은 내가 지킨다. 그 이후로는 며느리도 조심합니다. 더는 큰 소리로 어머님은 다 까먹으셨죠? 같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난 아무것도 몰랐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안 건 다행이네. 앞으로는 잊지 말아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존재로 하루 한 페이지 일기를 쓰고 주 1회 요가 수업에 참석하고 식물 키우기를 배우며 지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내 편으로 돌려놨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을 수는 있어도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할 권리까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존엄이니까요. 그러니 혹시 누군가가 잊으셨죠? 라고 묻는다면 나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이름은 잊어도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미소 뒤에 남은 단단한 결심. 나는 치매 환자일 수는 있어도 사람 대접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치매라는 병은 기억을 지우는 병이라고요. 하지만 살아보니 꼭 그렇진 않더군요. 이름은 잊어도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이상하게도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기억이 흐려진다 해도 가슴에 새겨진 상처까지 흐려지진 않더라는 걸. 그걸 나는 너무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며느리의 비웃음, 무시, 비열한 말들. 그때는 참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맙기도 합니다. 그 모든 걸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거든요. 끝까지 침묵했더라면 나는 평생을 당하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용히 일어나 내 존엄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나니 누구보다 당당한 나로 다시 살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의 집도 며느리의 말 한마디도 아닌 김은순이라는 사람으로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복지관에서 글씨를 배우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손주가 올 땐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줄 여유도 생겼습니다. 가끔은 내 손등의 주름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합니다. 여기엔 평생의 노동이, 사랑이, 인내가, 그리고 분노가 다 담겨 있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주름 안에 자존이라는 단어도 새기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고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무력한 존재로 취급당하지 않으며 내가 살아온 날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 말입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처럼 말끝마다 비꼬지도 않고 눈도 자주 피합니다. 아들은 조금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만 했습니다. 왜냐고요?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가 바로 아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상처가 흉터로 바뀌었을 때 그 자리를 보며 스스로를 다짐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는 이 자리로 되돌아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치매 환자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라는 뜻 아닐까요? 그걸 잊은 사람들에게 나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억은 약해질 수 있어도 존엄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잊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누구보다 내가 스스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가벼워지고 더 당당해지니까요. 오늘도 나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다짐합니다. 치매였어도 나는 나였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존중하며 살아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